할머니 제발 그 김치 드시면 안 돼요. 서울에서 공부 중인 서윤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숨이 가쁘고 울먹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손끝으로 냉장고 문을 더듬었다. 한겨울 찬 기운이 틈새로 새어나왔고 손끝은 금세 얼어붙었다. 방금 전 며느리 정희가 특별히 따로 두었다는 김치통을 찾기 위해 나는 안방에서 부엌, 그리고 부엌 뒤편의 창고까지 더듬으며 걸어왔다. 엄마가 요즘 이상한 약초가루를 샀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독성이 강한 약초래요. 서윤의 말은 곧 멈췄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내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김장을 해온 지 70년 나는 냄새만으로도 김치의 상태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말했다. 어머님 드시기엔 이 김치 너무 셔요. 그냥 두세요. 그러곤 이 김치통을 창고 깊숙한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젠 저도 나이가 많다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지금 서윤의 경고는 내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다. 차가운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뚜껑에 묻은 하얀 고드름을 손으로 떼어내며 나는 입술을 질끈 다물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어긋난 냄새가 퍼졌다. 김치의 톡 쏘는 신맛은 맞았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쓴 향이 섞여 있었다. 약초, 맞다. 내 코는 속일 수 없다. 정희는 말없이 많은 걸 바꿔놓았다. 처음 시집왔을 땐 내 곁에서 배운다고 수첩까지 들고 다녔다. 하지만 내가 시력을 잃고부터는 자신의 방식이라며 내 손길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몇 달 전 집안 사무도 맡겠다며 우리 진명의 관련 서류를 가져갔고 그 뒤부터 냉장고의 내용물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난 이미 많은 걸 놓아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목숨까지는 아니다. 뚜껑을 덮으려던 순간 또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띠링, 띠링. 카카오 메시지. 서윤이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하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지나치면 더 위험해요. 나는 조용히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닿자 온몸이 떨렸다. 김치통 안에는 김치가 아니라 함정이 담겨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나는 급히 뚜껑을 덮었다.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 정희일까, 강연일까, 아니면 착각이었을까. 내 손등 위에 김치 국물이 흘러내렸다. 그 국물은 평소보다 진했고 손가락 끝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퍼졌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죽을 순 없어. 아직 확인해야 할 게 있어. 그 순간 창고불이 켜졌다. 어머님 뭐 하세요? 정희의 목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김치통을 뒤로 숨겼다. 그냥 추워서 온기 좀 느끼려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안의 한은 더욱 단단해졌다. 정희가 등을 돌리고 나간 뒤 나는 다시 한번 김치통을 끌어안았다. 이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일지도 몰랐다. 눈은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은 더 또렷했다. 정희는 나의 노쇠함을 이용했고 이 집을 차지하려 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김치였다면 나는 끝을 반드시 내 손으로 마무리해야 했다. 이 김치 내가 직접 검사해 보내야겠구나. 나는 속삭였다. 그러나 이 진실을 세상에 꺼내는 순간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늦가을 바람이 창호지 문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날이었다. 그때 나는 마당에 깔린 집 위에 앉아 손에 비닐장갑도 없이 날김치를 하나하나 속에 버무리고 있었다. 그날도 정희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갓 시집온 신부처럼 얌전하고 무엇이든 배우고 싶어하는 눈빛이었다. 어머님, 이건 소금 절인 시간이 얼마나 돼야 해요. 배추에 손을 얹어봐. 숨이 죽었는지 인맥이 어깨처럼 부드러워졌는지 손끝으로 느껴.
나는 말보다 손으로 가르쳤다. 정희는 나의 손동작을 조용히 따라했다. 그해 김장은 유난히 정갈했다. 속은 고소하고 양념은 진했고 무엇보다 김치독은 우리 셋이 함께 묻은 첫 번째 기억이었다. 한옥 뒤편 깊게 파인 땅에 나는 정희와 강연의 손을 빌려 3년 묵힐 김치단지를 땅속에 넣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방에 누웠을 때 손끝에 남은 젓갈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그 냄새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자주 내게 물었다. 어머님 배합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양념은 손이 기억한다. 내 말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다. 한겨울 김치냉장고 문을 열고 잘 익은 묵은지를 꺼낼 때면 그때 그 손맛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눈이 어두워지기 전까지 나는 매년 김장을 손수했고 정희는 그 과정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 시절의 정희는 내 손길을 따라했으며 내 말 한마디에 눈을 반짝이던 며느리였다. 그 기억이 지금의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이젠 어머님 쉬셔야죠. 언젠가부터 정희는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말이 배려라 믿고 서서히 김장도 장독대도 부엌도 그녀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새 나의 순서는 사라졌고 내 방식은 옛날 사람이라 불리게 되었다. 내가 손을 놓은 그 순간부터 어쩌면 모든 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걸까. 바람이 불 때마다 한옥기와가 살짝 들썩이고 장독 뚜껑이 텁하고 울리던 소리조차 이젠 들리지 않았다. 내가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눈이 아닌 손이 기억하는 여자. 그 손의 기억조차 이제는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나는 그저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다. 정희가 처음으로 내 김치에 손을 대지 않은 날이 생각난다. 그해 겨울마당에 김장 준비가 한창일 때 나는 양념을 버무리며 그녀를 불렀다. 정희야, 이리 와서 좀 도와줘. 하지만 그녀는 거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님 요즘엔 저염 김치가 대세예요. 이제는 식당 손님들도 다 그렇게 원해요. 그녀의 말은 예의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다. 나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마늘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김치는 단지 음식이 아니었다. 우리 집안의 기억이고 내 삶의 자취였다. 그걸 부정당하는 기분은 자신이 살던 공간에서 밀려나는 기분과 같았다. 그날 이후 정희는 김장을 혼자 했다. 나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지만 그녀는 내게 한 번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묻지 않았다. 냉장고의 내용물도 조금씩 바뀌었다. 친정에서 가져왔다는 약초 발효액 이름도 모르는 외국산 채소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이젠 어머님 입맛도 바꾸셔야 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느 날 저녁 정희가 낸 겉절이를 한 입 먹었을 때 혀끝에서 묘한 씁쓸함이 돌았다. 이거 약초 넣었니? 나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입맛이 예민하시네요. 어머님, 그 웃음엔 이해가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나는 그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만든 김치는 이런 맛 아니었는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내가 직접 써둔 김치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종이 위에 빽빽히 적힌 글씨는 어느새 흐릿해져 있었고 내 시야도 함께 흐려지고 있었다. 나는 노트를 접고 침대맡에 두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문 밖에서 장독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 공간은 이제 정희의 것이 되어버렸다. 내 손길도 내 기억도 그녀에게는 그저 과거였던 것이다. 어머님, 이젠 편히 쉬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나는 안다. 편히 쉬라는 말은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고
더 이상 내 방식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이불을 만졌다. 손끝의 감각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러니 내가 잊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지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이 더 깊은 한으로 가슴에 밝혔다. 늦은 오후 부엌창으로 비쳐든 빛이 누렇게 기울었다. 나는 도마를 닫고 된장 냄비에 불을 줄였다. 오늘 저녁 반찬은 간단히 배추전과 묵은지 찌개였다. 김치의 산미가 딱 좋아질 때를 손끝은 아직 기억했다.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숨을 고르는 사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의 구두굽이 마룻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나는 몸을 돌려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님이 냉장 냄새가 좀 세요. 요즘은 김치도 깔끔하고 가벼운 향이 유행이에요. 나는 대답 대신 냄비 뚜껑을 들어 올렸다. 잘 우러난 묵은지의 붉은 기름막이 반짝였다. 김치 국물 위로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천천히 올라왔다. 이 맛을 만드는데 걸린 세월을 설명할 길은 없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려던 순간 그녀가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어머님 오늘은 이거 말고 저염 겉절이로 하시죠. 손님들 오면 이런 맛은 무겁다고 하거든요. 나는 천천히 손을 뺐다. 무겁다는 말이 왜 내 어깨를 내려앉히는지 몰랐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사람 몸도 때가 되면 무게가 있어야 한다. 겨울 김치는 묵직해야 숨이 붙는다. 그러자 그녀는 젓가락으로 배추전을 들어보이며 웃었다. 그 맛 요즘 안 팔려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건강식이 대세고 손님들도 자극 덜한 걸 좋아해요. 간도 낮추고 당도 줄이고 기름도 빼야 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칼끝처럼 매달렸다. 나는 접시를 식탁 가운데로 밀어놓았다. 묵은지 찌개에서 김이 올랐다가 이내 사그라졌다. 나는 국자 손잡이를 쥔 채로 시간을 붙들었다. 예전엔 네가 내 옆에서 숨죽이며 간을 배웠지. 손바닥으로 인맥을 눌러 염도를 재던 날 너도 고개를 끄덕였지. 그때 내 눈빛은 이 맛을 당신 것으로 삼겠다는 약속 같았다. 내 말은 목구멍에서 헛기침으로 바뀌었다. 정희는 수저통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님, 이번 주에 레스토랑 셰프 모임이 있어요. 제가 김치 코스를 업데이트해야 해서요. 고객들이 사진 찍고 공유하는 트렌드가 중요해요. 색도 더 밝아야 하고 식감은 아삭해야 하죠. 긴 숙성은 향이 강해서 호불호가 커요. 나는 식탁 위에 손을 얹었다. 마룻결의 미세한 결이 손끝을 지나갔다. 살아있는 나무의 세월이 내 손바닥에 스쳤다. 그 결은 내 삶과 김치의 시간과 닮아 있었다.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사랑한 맛은 이제 쓸모가 없느냐. 그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다. 시장과 유행을 따라가야 해요. 감성만으로는 가게가 굴러가지 않아요. 우리도 현실을 봐야죠. 그 순간 강연이 들어왔다. 회사에서 돌아온 그의 넥타이가 느슨했다. 그는 공기부터 살폈다.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었다. 저녁 먹자. 정희가 먼저 테이블에 접시를 놓았다. 겉절이는 색이 유난히 밝았다. 고춧가루는 적었고 초처럼 맑은 향이 났다. 나는 쌈을 하나 집어 조심스레 씹었다. 혀끝을 타고 가벼운 단맛이 먼저 들어왔다. 뒤이어 아주 미세한 쓴내음이 스쳤다. 익숙하지 않은 방향이었다. 강연은 두 젓가락 먹더니 물었다. 엄마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에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정희가 말했다. 어머님 입맛엔 아직 낯설겠지만 금세 적응되실 거예요. 혈당에도 훨씬 좋아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내 손등이 살짝 떨렸다. 나는 떨림을 숨기려 물컵을 들었다. 이쯤에서 말을 아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내가 지키려는 것은 맛 하나가 아니라 살아온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녀가 가볍게 덧붙였다. 다음 달에 요양원 상담 있대요. 대기자 많다던데 미리 알아보면 좋대요. 강연이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말했다. 엄마 힘들면 쉬는 것도 생각하자. 나는 그 말 뒤에 붙은 침묵을 오래 들었다. 쉬어라라는 말은 결국 물러나라라는 말과 닮아 있었다. 밤이 내려앉았다. 부엌 창문에 내 그림자가 흔들렸다. 나는 남은 찌개를 용기에 담고 뚜껑을 눌러 닫았다. 김치 국물의 잔향이 부엌을 천천히 채웠. 그 냄새는 여전히 나를 붙들었고 나는 그 냄새를 붙잡은 채로 한 발짝 물러섰다. 의자 등받이에 손을 짚고 등을 펴고 숨을 모았다. 이 맛이 무겁다고 말한 입술의 온도를 기억했다. 무겁다는 말의 무게가 방 안 공기를 휘감고 지나갔다. 나는 속으로 한 줄을 또렷이 적었다. 내가 물러나면 이 집의 시간도 물러난다. 그러니 지금은 아직 물러설 때가 아니다. 나는 가스불을 점검하고 불을 껐다. 복도로 나가자 창고 쪽에서 냉기가 스며왔다. 벽을 짚고 문고리를 잡으니 금속의 차가움이 손끝을 얼렸다. 문을 반쯤 열자 선반이 어둠에 겹쳐 보였다. 양념통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나는 모서리를 더듬어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얇은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났고 작은 글씨들이 촘촘했지만 내 눈엔 흐렸다. 약초라는 단어만 겨우 떠올랐다. 나는 봉투를 제자리에 두고 숨을 골랐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낮은 통화 소리가 흘렀다. 내일 샘플 받아올 수 있어. 나는 발을 멈추고 심장 소리를 세었다. 바람이 틈으로 스며들어 뺨을 스쳤다. 지금은 묻지 말자. 정말로 알아야 할 때가 곧 온다. 그때까지 손과 코와 귀로 기록하자. 방에 돌아와 베개 옆 노트를 펼쳤다. 오늘의 맛, 오늘의 말, 오늘의 그림자를 한 줄씩 적었다. 겉절이의 단양초 같은 맑음 끝에 미세한 씀씀이,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남긴 차가움. 펜 끝을 세워 점을 찍고 눈을 감았다. 식탁의 국자 손잡이 젓가락에 미끄러짐 접시에 맺힌 수분의 빛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했고 너무 가벼웠다. 가벼움이 삶을 밀어내는 방식이 이런 것이구나. 창밖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기와가 낮게 울고 장독대가 응답했다. 나는 창틀에 손을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내일 아침 부엌으로 내려가 냄새를 맡고 소금과 젓갈과 시간의 비율을 다시 손으로 확인하리라. 누가 뭐라 해도 이 집의 맛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나도 아직 남아있다. 늦은 밤 마을 회관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던 시간이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골목을 내려갔다. 내일 아침 시장에 내줄 묵은지 한 포기를 꺼내려 했다. 바람이 차가웠고 장독대 사이로 마른 풀잎이 스쳤다. 기와 아래 고인 어둠이 낮게 울며 내 발길을 붙잡았다. 앞마당에 들어서자 현관 안쪽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정희의 목소리였다. 낮고 세련된 톤으로 누군가를 설명했다. 레스토랑 셰프님, 이번 겨울 라인은 산뜻함이 키워드예요. 숙성향이 강하면 사진에서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세배합을 시도 중이고 약초 추출도 검토해요. 나는 문턱에 서서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고 그 뒤로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녀의 말끝은 유려했고 자주 시장과 고객을 언급했다. 내가 알던 부엌은 연구실이 되었고 나는 방문객이 되었다. 숨을 고르고 마당을 비껴 창고 쪽으로 발을 옮겼다. 창고 앞 공기가 낮게 떨렸다. 문고리를 잡으니 금속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퍼졌다. 안에는 익숙한 선반들이 제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양념통 배치가 바뀌었고 맨 아래 칸이 비어 있었다. 김치통 하나가 사라진 자리였다. 오늘 낮엔 분명 있었다. 나는 선반을 더듬어 위쪽 칸을 살폈다.
낯선 비닐봉투가 모서리에 끼워져 있었다. 겉면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글씨가 뿌옇게 번졌다. 샘플 새 음절만이 내 눈에 겨우 걸렸다. 나는 봉투를 내려놓고 손가락 끝을 코에 가져갔다. 아주 희미한 쌉싸래한 향이 손끝에 남아 있었다. 익숙한 젓갈 냄새와 섞이지 않는 이질적인 냄새였다. 이 향은 김치가 아니라 약이었다. 몸이 먼저 알아챘고 등줄기로 싸늘한 한기가 흘렀다. 나는 봉투를 제자리보다 더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그때 정희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가까워졌다. 나는 얼른 전구 스위치를 끄고 문을 반쯤 닫은 채 멈췄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거실 쪽으로 돌아갔다. 짧은 통화음이 들렸다. 내일 오전에 받으면 돼요. 샘플만 확인하면 오후엔 메뉴 시연이 가능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메모장을 떠올렸다. 오늘의 냄새와 위치를 반드시 남겨야 했다. 방으로 돌아가 적기 전 마지막으로 선반을 훑었다. 맨 끝에 작은 유리병 하나가 새로 놓여 있었다. 뚜껑 가장자리에 미세한 분말이 링처럼 앉아 있었다. 유리병을 들자 가볍게 딸깍하고 부딪는 소리가 났다. 나는 더 열지 않고 빛에 비춰 내용물의 색을 가늠했다. 맑은 액이었고 바닥에 미세한 침전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내 심장을 같은 속도로 끌고 내려갔다. 나는 병을 제자리에 두고 손바닥을 털었다. 거실로 나오니 강연과 정희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강연이 먼저 내 지팡이를 받아 의자 옆에 세웠다. 엄마 추운데 어디 다녀오셨어? 나는 웃음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부엌이 더 조용해서 잠깐 공기를 바꾸고 싶었지. 정희가 미리 준비한 차를 내 앞에 밀어놓았다. 따뜻한 향이 올라왔고 컵 가장자리에 레몬이 얹혀 있었다. 나는 손을 녹이며 물었다. 오늘 저녁은 잘 들었니? 그녀는 미소를 유지한 채로 말했다. 내일 중요한 시연이 있으니 야식은 가볍게 할게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나는 그 안의 방향을 들었다. 가벼움이 표준이 되고 무게는 결함이 되는 방향이었다. 장독대에서 묵은 시간들은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오류였다. 나는 강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눈을 피했다. 회사 일이 바쁜 듯한 손놀림으로 컵받침을 돌리고 있었다. 식탁 위 조명이 유난히 하얗게 반짝였다. 새로 바꾼 전구라면서 정희가 흘리듯 말했다. 사진이 잘 나오려면 색온도가 일정해야 해요. 조명 아래 음식은 더 선명해지고 그림자는 지워져요. 지워진다는 말이 내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 나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내일 오전에 같이 시장을 다녀오자. 좋은 배추가 들어오는 날이다. 손으로 숨을 만져야 한다. 정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금세 평평해졌다. 요즘은 산지 직송으로 받으니 시장까지 갈 필요 없어요. 강연이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둘이 다녀오면 되지.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정희가 단정히 마무리했다. 내일은 일정이 빡빡해요. 필요한 건 이미 주문했고 오전엔 택배를 확인하면 돼요. 나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의 자리가 없었다. 밤 공기가 내려앉아 집이 한층 넓게 울렸다. 방에 들어와 메모장을 펼치고 오늘을 글로 붙잡았다. 창고 윗칸 비닐봉투 스티커에 세 글자와 희미한 향, 새 유리병 가장자리의 분말 침전의 움직임까지 기록했다. 글자를 다 적고도 손끝은 여전히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등불을 끄기 전 나는 문득 생각을 접었다. 증거는 부엌에도 남고 말에서도 남는다. 내일 아침 김치통의 자리부터 다시 확인하자. 사라진 하나와 나타난 하나를 같은 눈금에 세워보자.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손이 아니라 목소리로 남기자. 불을 끄고 누우려던 그때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다. 대문 앞에서 누군가 상자를 내리고 바퀴를 밀어넣었다. 나는 창문까지 더듬어가 커튼 사이를 아주 조금 열었다.
작은 상자 2개가 현관 앞에 놓였고 상표가 낯설었다. 상자 옆에 김치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낮에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귀로 시간을 셌다. 누군가 빠르게 복도로 들어와 딸깍 소리를 냈다. 현관 등불이 켜졌다가 금세 꺼졌다. 발소리가 창고 쪽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다음 순간 집안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나는 창문을 닫고 천천히 침대에 앉았다. 내일 아침 그 자리로 가야 한다. 냄새와 무게와 온도를 손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를 위해 베개 및 작은 녹음기를 준비해 두자. 오늘 밤의 상자 소리와 발걸음 방향까지 잊지 않기로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이 고르게 들고 났다. 코끝에 잔향이 꺼지지 않았다. 손바닥에 남은 금속의 냉기가 아직도 돌았다. 김치통의 위치 상자의 상표 유리병의 침전 봉투의 글자. 내일 하나라도 달라지면 그 순간을 바로 붙잡겠다. 나는 조용히 시계를 만졌다. 초침의 리듬을 세며 마음을 다잡았다. 묵은 시간은 내 편이었다. 내일은 내 차례다 반드시. 아침 해가 마루 끝까지 비치기 전이었다. 나는 부엌 한쪽 따뜻한 햇살이 드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찻잔이 있었고 그 안엔 미지근한 보리차가 남아 있었다. 강연이 노란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엄마 이건 그냥 행정상 필요한 거야. 그는 눈을 피하며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두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봉투를 바라보았다. 행정이라. 무슨 행정이니?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끝을 낮췄다. 사업자 주소 변경하고 식자재 발주명에 정리하려고. 이젠 다 정의 이름으로 넘어가야 편하잖아. 나는 고개를 기울여 조용히 되물었다. 편한 게 누구에게 편하다는 말이니? 침묵이 흘렀다. 그때 정희가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다. 어머님 그냥 간단한 위임이에요. 요즘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공급 계약을 통합하려면 대표자 명의가 필요해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햇살이 테이블 위를 점점 넓게 덮고 있었다. 그 위에 놓인 봉투가 내가 모르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봉투 끝이 손끝에 닿자 차가운 느낌이 스며들었다. 나는 서류를 꺼내 천천히 펼쳤다. 서류 첫 장 굵은 글씨로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 내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아래에는 정희의 이름이 굵고 반듯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건 집안의 모든 구매 권한이 넘어가는 거니? 강연이 말했다. 엄마 김치 재료나 장 보고 이러는 거 예전처럼 엄마 혼자 다 못하잖아. 정희가 대신한다는 거야. 그냥 서명만 하면 돼. 나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종이 끝에는 볼펜이 꽂힌 클립보드가 있었다. 잉크가 흐르기 시작한 듯 펜 끝에 푸른 기운이 맺혀 있었다.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이 종이 내가 읽을 수 없는 거 너도 알잖니.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님께 불편 없게 깔끔하게요. 나는 눈을 감았다 뜨고 손끝으로 종이 가장자리를 눌렀다. 그 촉감은 매끄럽고도 얇았다. 종이는 말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있었다. 강연이 다시 말했다. 엄마, 그냥 사인만 하면 돼. 그게 제일 편하고 누구에게도 부담 안 주는 길이야. 나는 그 말 속 부담이라는 단어를 오래 음미했다. 그동안 내가 이 집의 부담이었을까? 냉장고를 채우고 김장을 하고 아이 도시락을 싸고 장독을 지켜왔던 내가 이젠 그저 부담인가? 햇살이 점점 종이 끝을 덮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순간 창밖에서 택배 트럭의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짧은 사이렌 같은 소음이 귀를 스쳤고 내 안의 무언가도 그에 맞춰 멈췄다.
나는 클립보드에서 펜을 천천히 꺼냈다. 펜을 손에 쥐자 예전 김장날 배추에 양념을 바르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손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 서명을 하는 순간 그 손이 쓸모없어질까 두려웠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믿어주세요. 다 어머님 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밝았지만 눈빛은 어디선가 멀어져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강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말없이 종이를 정리했다. 나는 그 순간 종이보다 더 얇은 공기가 이 집 안을 메우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공기 속엔 내가 모르는 규칙과 계획이 숨어 있었고 나는 이제 그 숨소리까지도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봉투가 또다시 놓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다가가 앉았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어머님 어제는 갑작스러워서 놀라셨죠.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안에 계약 마무리해야 협력사 할인이 적용돼요. 나는 눈을 내리깔고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건 당신들 계약이지. 내가 서명해야 할 이유는 아직 못 들었어. 정희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위임장을 내면 제 명의로 발주하고 부가세 정산도 한 번에 돼요. 회계사도 그렇게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녀는 이 말을 마친 날 위한 조언처럼 부드럽게 내뱉었다. 나는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다. 서윤이었다. 할머니 엄마가 건물 서류에 이름 올린 걸 봤어요. 집 소유자 정보도 어제 등기 떼었더라고요. 나는 화면을 천천히 껐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잠깐 안방 좀. 강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정희는 커피를 젓는 손을 멈췄다. 안방 문을 닫고 서랍장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세 번째 서랍 아래쪽 연회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겉면엔 공증용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 오래된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엔 등기부등본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들어 있었다. 노란빛이 바랜 종이. 손끝으로 스치자 얇은 먼지가 일어났다. 그 사이로 내 이름이 적힌 칸이 보였다. 그 아래 누군가의 필체로 쓴 서명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서명은 분명 내 이름이었지만 글씨는 내가 쓰던 방식과 달랐다. 나는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공중에 내 이름을 그려봤다. 이수님. 내가 쓰는 수님의 식은 언제나 왼쪽으로 기울었지만 서류 속 글씨는 반듯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획이 매끄러웠다. 나의 손은 요즘 흔들리고 있었기에 이렇게 단정한 글씨는 쓸 수 없었다. 나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돋보기를 꺼내 가까이 들이댔다. 잉크의 굵기 획이 시작과 끝 모두가 생소했다. 손끝에서 식은땀이 맺혔다. 이건 내가 쓴 글씨가 아니다. 그러나 이름은 내 이름이었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나는 서랍 안을 다시 들춰봤다. 도장함을 열자 인감 도장이 아닌 일반 고무인 도장이 들어있었다. 그제야 며칠 전 정희가 내 도장을 빌려갔던 일이 떠올랐다. 공문에 잠깐 쓸게요. 금방 돌려드릴게요. 그 말은 아주 가볍고 짧았다. 하지만 지금 그 짧은 말이 이 집의 모든 무게를 바꾸고 있었다. 나는 봉투를 덮고 책상 서랍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몇 해 전 서윤이 사준 것이었다. 버튼을 누르자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입을 열었다. 이수님 72세. 현재 소유 중인 가옥등기 서류 중 본인의 서명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발견함.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서명체 불일치. 기억에 의한 도장 대여 시점과 서류 날짜 일치함.
녹음기를 끄고 메모장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나는 이 집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이제 말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다. 여보, 등기사무소에서 전화 왔어. 금주 안으로 처리 안 되면 다음 달로 넘어간대. 정희의 목소리였다. 그 말은 곧 이 모든 일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늦지 않게 모든 걸 확인한 것이었다. 눈은 흐려졌지만 기억은 흐려지지 않았다. 손끝에 촉감 종이의 두께, 도장의 느낌, 서명의 굴곡까지 모두 선명히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쓰지 않은 이름 아래 이 집이 넘어갈 순 없다. 새벽이 밝기 직전 창밖은 아직 잿빛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침대 머리맡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카카오톡을 열었을 때 화면 위로 낯선 공백이 보였다. 가족방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이 목록에서 사라져 있었다. 나는 눈을 비비며 다시 열어봤다. 즐겨찾기, 대화 목록, 최근 대화. 어디에도 가족 채팅방은 없었다. 삭제했나, 실수로.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검색창에 가족이라고 입력했다. 결과는 없었다. 그 방에선 정희가 레스토랑 사진을 올리곤 했고 강연이 출근 중 찍은 커피잔 사진도 올라왔다. 서윤이 시험 끝난 후 올린 셀카도 있었고 나는 가끔 된장찌개 사진을 올리며 오늘은 이거 해봤다고 남기곤 했다. 그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었다. 내가 삭제한 적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윤아, 혹시 가족방에 무슨 일 있었니? 메시지는 전달되었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통화음이 울렸고 응답은 없었다. 두 번째,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세 번째 전화 연결이 아예 안 됐다. 그 순간 전화기 진동이 짧게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할머니 나예요. 서윤.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흘렀다. 엄마가 핸드폰 봐서 지금은 여기로밖에 못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무슨 일이니? 왜 내가 가족방에서 빠졌니?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 건강 때문이라고 했어요. 혼란스러우실까봐 잠시 정리한대요. 그 말은 이해가 아니라 차단이었다.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내 건강을 위해 내 말을 들을 창문을 닫는 거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저도 엄마한테 뭐라 못했어요. 그냥 지금은 조심하세요. 그 말 끝에 전화는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등을 기대었다. 등바디에 닿는 감촉이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조용한 방 안에 내 숨소리만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어디서부터 내가 소외되기 시작했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봤다. 김치독 위치가 바뀌었을 때, 도장이 사라졌을 때, 내 레시피 노트를 정희가 복사해 두겠다고 말했을 때, 그때마다 나는 작은 이상함을 지나쳤다. 이제는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엮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나는 아무 대답 없이 부엌 쪽으로 향했다. 찬장을 열고 찻잔을 꺼냈다. 차가운 손잡이를 쥐자 손등이 서늘해졌다. 찬물을 붓고 김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았다. 그 김도 이 집에서 내가 점점 사라지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찻잔을 들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문고리에 가볍게 등을 기대었다. 이제는 문틈도 대화도 내 쪽으로는 열려있지 않았다. 다만 숨을 고르고 다시 준비해야 했다. 모든 침묵은 증거가 된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다시 켜고
오늘 아침에 소리 없는 순간들을 한 줄 한 줄 말로 남기기 시작했다. 햇살이 천천히 거실 바닥을 덮기 시작할 즈음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조금 전 걸려온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수신이 차단된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짧게 울리고 통화는 종료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잠시 숨이 가슴에서 멈춘 듯한 기분이었다. 그 순간 몸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김치냉장고 앞에 섰다. 문 손잡이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다. 김이 피어오르진 않았지만 안에 냉기가 코 속 깊이 파고들었다. 어제까지 내가 눈으로 손으로 확인했던 김치통. 그 위치가 미세하게 달랐다. 라벨이 조금 더 위로 붙어 있었고 뚜껑의 고무 테두리가 교체되어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뚜껑을 눌러보았다. 툭 하고 금속의 미세한 울림이 들렸다. 조용히 뚜껑을 열자 묵은지 냄새가 퍼졌다. 하지만 그 냄새, 내가 담근 그 맛이 아니었다. 산미가 적고 묘하게 씁쓸한 향이 섞여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두 번째로, 이번엔 더 깊게. 맞다. 며칠 전 부엌에서 느꼈던 그 냄새였다. 쓴맛, 약초 냄새, 살짝 말린 뿌리 향. 나는 김치통을 덮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잠시 손을 냉장고 위에 올려놓고 심장을 진정시켰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집의 중심이 조용히 교체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방으로 가서 메모장을 꺼냈다. 2025년 11월 2일 김치통 라벨 위치 변동. 냄새 산미 약화 약초 냄새 섞임. 손글씨가 흐르자 심장이 조금 가라앉았다. 나는 이어서 수납장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식초병, 간장병, 고춧가루 봉지. 그 사이에 처음 보는 유리병이 끼워져 있었다. 작고 투명한 병. 라벨이 없었다.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빛에 비추자 내용물이 희끄무레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병을 살짝 흔들었다. 안에서 작은 침전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냄새를 맡으려 병을 코에 가져갔다. 뚜껑 너머로 약한 쌉싸래한 향이 느껴졌다. 내가 모르는 물질이었다. 나는 병을 원위치에 두고 서랍을 닫았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번엔 두려움보다도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새로운 파일을 시작했다. 2025년 11월 2일 오전 10시 12분 김치통 냄새 이상. 신규 유리병 발견. 무라벨 침전물 확인. 냄새 미세한 뿌리약초 계열 추정. 녹음을 멈추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창밖에서 참새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집안은 고요했고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평범함이 내게는 더 이상 안전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부엌 문 너머로 정의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둘러 녹음기를 식탁 및 서랍에 넣었다. 메모장을 덮고 찻잔을 들어 입술에 댔다. 따뜻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은 차도 지금은 삼킬 수 있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지켜야 할 시간이었다. 내가 잊지 않으면 지울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거실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 간단한 음식이 놓이고 정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그릇들을 정돈하고 있었다. 사촌 올케 작은 이모, 그리고 몇 년 만에 본 조카 부부까지 5명 정도가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벽쪽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희가 묵은지말이와 겉절이를 접시에 나누어 내놓았다. 요즘 손님들 반응 제일 좋은 메뉴예요. 묵은지 대신 이 레시피로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사촌 올케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색도 곱고 식감도 좋네. 요즘 음식은 확실히 깔끔해야 해. 정희가 웃으며 내 쪽을 보았다. 어머님이 예전부터 담가주시던 맛은 물론 깊이가 있지만요. 요즘은 입맛도 트렌드가 있으니까요. 웃음소리가 따라 흘렀다. 나는 말없이 묵은지 마리를 한 조각 집었다. 그 안엔 내가 익숙했던 발효의 향이 없었다. 대신 생강과 사과즙의 새콤함이 혀끝에 먼저 닿았다. 작은 이모가 말했다. 수님이 이젠 정희가 주방 다 맡아 하니까 편하겠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거지. 정희가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다. 그래도 어머님 덕에 기본은 배웠어요. 하지만 요즘엔 고객 피드백이 더 중요하잖아요. 옛 방식만 고집하면 손님들 못 잡아요. 조카 부인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요즘 사람들 입맛 되게 예민하거든요. 전통은 좋지만 시대에 맞춰야죠. 정희는 수저를 내려놓고 마무리하듯 말했다. 그래서 요즘 김치는 발효보다 디자인이에요. 맛보다 색향보다 이미지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접시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내가 50년 넘게 지켜온 한겨울의 숙성소금의 비율 장독의 깊이와 물기의 조절. 그 모든 것이 단어 하나로 정리되고 있었다. 디자인. 강현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입을 다문 채 미소만 짓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다. 식사는 조용히 흘러갔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 속도도 언어도 표정도 모두 나와는 멀어져 있었다. 누군가 정말 세련됐다는 말을 할 때마다 내 등 뒤의 벽이 조금씩 더 차가워졌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희는 작은 유리병을 테이블 가운데 놓았다. 이건 제가 새로 연구 중인 김치 첨가제예요. 약초 추출물인데 당 조절에 효과가 있어서요. 사촌 올케가 물었다. 정식 등록은 했어. 이번 달 안에요. 법률팀이랑 논의 중이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유리병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잔잔히 움직이는 침전물이 마치 내 심장처럼 느리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참 후 정희가 물었다. 어머님 드셔보실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이미 이 집 맛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 정희는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내가 기억하는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셰프였고 누군가의 파트너였고 이제는 나의 자리를 대체한 주인 같았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부엌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장독대 위에 비치고 있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내 손끝은 차가웠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는 오늘 들은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기로 했다. 모임이 끝난 후 강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방에 들어가 좀 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대신 미소로 대답했다. 문을 닫고 안방에 혼자 남았다. 방 안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서랍 위 작은 액자 서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 프레임 가장자리에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고 프레임을 들어 올렸다. 뒤에 끼워둔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다. 할머니 이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서윤이 7살 때 썼던 글씨. 삐뚤빼뚤한 글자가 가슴을 쿡 찔렀다. 나는 그 메모를 가슴팍에 꼭 눌러 안았다. 창밖에서 가을바람이 불었다. 기와 지붕 위로 낙엽 하나가 휘날렸다. 나는 방구석 낡은 찬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쓰던 도마, 김치 담글 때 쓰던 큼직한 고무장갑,
그리고 오래된 양념통이 들어 있었다. 모두 자리를 잃고 빛조차 닿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다. 나는 장갑을 손에 껴봤다. 안감이 습기 차서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흘렀다. 그 느낌이 살아있는 기억처럼 선명했다. 그 순간 문틈으로 정희의 말소리가 들렸다. 어머님이 요즘 깜빡하셔서 걱정이에요. 약 복용 시간도 자꾸 잊으시고 치매 검진도 한번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나는 천천히 찬장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 귀가 울렸다. 치매, 잊는다. 잊히는 게 아니라 잊게 만든다. 나는 서랍 속 녹음기를 꺼냈다. 버튼을 누르자 빨간 불이 켜졌다. 나는 입을 열었다. 2025년 11월 2일 오후 6시 48분. 기록을 시작한다. 숨을 길게 들이쉬고 한 문장씩 오늘 있었던 일을 읊었다. 가족 식사 중 전통은 디자인으로 대체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묵은지, 거부 새로운 레시피의 우위 강조. 참석자 정의 강연 사촌. 옳게 작은 이모 조카 부부. 강연 반응 없음. 녹음기 버튼을 끄고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그 다음엔 메모장에 한 글자씩 적기 시작했다. 김치냉장고 냄새 다름. 고무 테두리 변경됨. 유리병. 침전물 확인. 한 줄 한 줄 마치 기도를 쓰듯 적었다. 적을수록 가슴이 또렷해졌다. 나는 지금 사라지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중이다. 정의는 내가 잊을 거라 생각한다. 강연은 내가 피곤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나는 아직 김치의 향도 소리도 촉감도 잊지 않았다. 그것이 내 무기였다. 나는 다시 녹음기를 들고 다시 버튼을 눌렀다. 이수님 72세. 기억력 감각 모두 유지 중. 하루 한 번 이상 감지 즉시. 기록 예정. 버튼을 끄고 스탠드를 껐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창밖에서 장독대 뚜껑이 텁하고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부터는 한 통 한 냄비 한 말 한마디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내 기억은 더 이상 혼잣말이 아니다. 나는 기록하고 남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 이 집에 무엇을 남겼는지 끝까지 보여줄 것이다. 밤 공기가 한옥 처마 밑까지 내려앉았다. 나는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마룻바닥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앞에는 작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남편의 위패가 희미한 등불에 비쳐 있었다. 방금 전부터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초겨울 비였다. 기와 위를 스치는 바람이 낙엽을 데리고 지붕을 타고 흘러갔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손끝에 온기를 느껴봤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이젠 나를 감싸지 못했다. 방 한 구석에서 익숙한 향이 퍼졌다. 오래된 향로에 남아있는 마른 향 냄새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제사 때마다 새향을 피웠다. 기억 속 그 불빛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귓가에 울렸다. 순이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만은 지켜야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가슴 안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밖에서 작은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한 마리 고양이일까? 아니면 바람이 데려온 무언가일까? 나는 천천히 등을 기댔다. 뒤편 벽이 한기를 머금고 있었다. 이 집은 오래되었고 그 오래됨 속에 내 시간도 눌어 있었다. 가족의 명절, 김장하던 날, 서윤의 첫돌 남편의 제삿날, 모든 순간에 나는 이 마루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간은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손을 뻗어 위패 옆에 놓인 나무함을 열었다. 안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쓰던 숟가락 한 벌이 고요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나무결 사이로 작은 홈이 느껴졌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손에 맞는 숟가락이 밥맛도 다르게 해. 나는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삶의 무게는 남이 알 수 없는 손끝의 감각에서 시작된다는 걸. 멀리서 부엌 쪽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의일 것이다. 늦은 시간까지 그녀는 레시피를 적고 사진을 찍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나는 더 이상 그 부엌의 주인이 아니다. 내 음식은 지워졌고 내 방식은 불편함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 손에 남아있는 감각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숟가락을 다시 넣고 함을 닫았다. 그리고 위패 앞에 고개를 숙였다. 입을 열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 이제 나 혼자예요. 이 집에서 당신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나 하나뿐이에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다. 나는 마루 끝에 서서 처마 물소리를 세었다. 방금 전 위패 앞에서 일어나 커다란 우비를 걸쳤다. 장독대가 비에 젖을 것이 걱정되었다. 대문을 나서자 바람이 골목을 휘돌았다. 한기가 무릎을 훑고 발뒤꿈치를 차갑게 때렸다. 나는 한 손으로 우비 모자를 눌렀다. 다른 손엔 손전등을 쥐었다. 빛이 빗발을 가르며 장독대로 이어졌다. 흙내와 물비린내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뚜껑을 덮은 돌을 하나씩 옮겼다. 손바닥이 미끄러져 돌가루가 젖은 살갗에 붙었다. 장독대 둘레에 물기를 만들었다. 빗물이 한쪽으로 흘러내리게 작은 도랑을 팠다. 나는 숨을 골랐다. 비에 젖은 숨이 가슴 속에서 차갑게 울렸다. 첫 번째 김치독의 끈을 당겼다. 고무끈이 늘어나며 낮게 삑 하는 소리를 냈다. 뚜껑을 살짝 열어 냄새를 맡았다. 익은 신향 뒤로 쌉싸래한 뿌리 냄새가 따라왔다. 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들이마셨다. 냄새의 결이 비의 결에 섞여 흔들렸다. 두 번째 김치독은 멀쩡했다. 세 번째 독도 괜찮았다. 네 번째 독에서 나는 멈췄다. 라벨의 위치가 낮았고 끈의 매듭이 바뀌어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낮게 비추었다. 빗방울이 광택을 만들고 매듭의 모양을 또렷하게 드러냈다. 이 매듭은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한 박자 숨을 멈추고 기억을 더듬었다. 바람이 더 세차졌다. 비가 기와를 때리고 처마를 흩뜨렸다. 나는 뚜껑을 조금만 열었다. 찬 김치 국물 냄새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속에 또 다른 향이 도사리고 있었다. 씁쓸하고 얇고 길게 남는 향이었다. 나는 뚜껑을 닫고 돌을 다시 올렸다. 손끝이 젖어 미세하게 떨렸다. 우비 소매에서 빗물이 흘러 손바닥에 모였다. 그 찬물 속에서 손이 점점 선명해졌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손의 기억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도 느껴졌다. 장독대 둘레를 한 번 더 돌았다. 흙이 무너진 자리마다 발끝으로 다저기를 만들었다. 비가 잠시 잦아드는 듯했다. 숨을 깊게 들이쉬니 젖은 흙과 김치향이 같이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마루로 돌아왔다. 빗물이 우비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문턱을 넘어설 때 전화 진동이 울렸다. 주머니에서 꺼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착각이었음에도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등을 펴 올렸다. 현관을 지나 거실을 가로질렀다. 탁자 위에 놓인 강연의 휴대폰이 화면을 켜고 있었다. 나는 본능처럼 고개를 돌렸다. 화면에는 검색창이 열려 있었다. 요양원 비용 대기자 위치 평판 보호자 상담. 단어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쓸고 지나갔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이 발뒤꿈치에 달라붙었다. 강연의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낮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이어폰 사이로 섞여 새었다. 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약해지셔서요. 자리 있나요? 문장 끝에 숨소리가 짧게 끊기고 다시 이어졌다. 나는 문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았다.
그의 무게를 지금 묻고 싶지 않았다. 다만 알아두기로 했다. 이 집에서 나를 빼는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나는 돌아서 안방으로 갔다. 우비를 벗어 등바디에 걸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수건이 금세 젖었다. 물방울이 바닥을 점으로 찍었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방금의 냄새와 소리 검색어의 단어들을 천천히 말했다. 기록을 하고 나니 숨이 조금 고르게 흘렀다. 목 뒤에 젖은 머리칼이 식탁의 등바디에 스쳤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향신료통 옆에 작은 유리병이 하나 더 있었다. 어제 보았던 병과 뚜껑의 패턴이 달랐다. 뚜껑 테두리에 가느다란 가루가 다시 묻어 있었다. 나는 병을 집어들었다. 흔들지 않고 빛에 비춰 색을 확인했다. 속에서 가늘게 떠오르는 침전이 빗물처럼 내려앉았다. 나는 코끝을 병 가까이 가져가 숨을 짧게 들이켰다. 아주 약한 약초, 냄새가 미세하게 스쳤다. 또 하나 새로 들어온 무언가였다. 나는 병을 원래 자리에 두었다. 서랍을 닫고 손잡이를 2번 눌러 잠김을 확인했다. 부엌불을 끄고 한 걸음 물러섰다. 어둠이 천천히 공간을 덮고 소리가 얇아졌다. 그 얇은 소음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내가 없어지기 전에 이 집의 진실을 먼저 드러내자. 빗소리가 다시 커졌다. 나는 문가에 서서 밤 공기를 한번 들이마셨다. 나는 내일의 순서를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아침 첫 빛이 들면 김치독의 매듭 모양을 촬영하자. 라벨의 높이를 자로 재고 선반의 먼지 자국도 함께 담아두자. 고무 테두리의 이음매가 바뀌었는지 확대 사진으로 남겨두자. 서랍 손잡이의 각도를 기억하자. 나는 숨을 고르고 문틈으로 거실을 살폈다. 정희의 발걸음은 이미 멀어졌고 집은 낮은 숨만 쉬었다. 빗줄기가 처마를 다시 휘갈겼다. 바람이 한번 세차게 불고 먼 곳에서 개가 짧게 짖었다. 나는 촛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이 오늘의 냄새를 더 또렷하게 보존해 줄 것 같았다. 손끝을 서로 맞대고 온기를 옮겼다. 식은 물기의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 첫 김치독부터 확인하겠다. 문지방에 빗물이 가늘게 스며들었다. 나는 걸레를 가져와 조용히 물기를 막았다. 작은 일부터 지금부터 바로 여기서 시작하자. 말 대신 기록으로, 분노 대신 증명으로, 두려움 대신 숨으로. 한참 뒤 집이 아주 천천히 잠들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갑고 정직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공기를 가슴 깊이 채우고 오늘의 끝을 내 안에서 닫았다. 새벽 햇살이 한옥 처마를 스치며 들어왔다. 나는 방 안의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손가락으로 녹음기의 스위치를 켰다. 2025년 11월 3일 오전 6시 7분. 기록을 시작한다. 숨을 가다듬고 김치냉장고의 상태를 확인하러 일어섰다. 부엌으로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천천히 밟았다. 모든 소리를, 모든 냄새를 기억하기 위해 첫 번째로 김치통의 라벨 위치를 측정했다. 줄자로 수직거리를 잰 후 손글씨로 기록했다. 어제보다 1.2cm 위로 올라가 있었다. 나는 뚜껑을 열기 전 휴대폰 카메라로 라벨의 위치를 찍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빛이 고르게 들어온 덕분에 사진은 또렷했다. 뚜껑을 열자 김치의 신내가 코를 찔렀다. 나는 한참 냄새를 맡았다. 그 안의 결을 따라가며 기억 속 묵은지와 비교했다. 다르다. 조금씩 확실하게. 두 번째 김치통은 어제와 동일했다. 하지만 세 번째 통은 고무 패킹이 교체되어 있었다. 손끝으로 만지니 더 단단했고 색이 약간 옅었다. 나는 사진을 찍고 터널 안에서 나오는 듯한 냄새를 메모장에 적었다. 3번 김치통 신향 약함 쓴내 미세하게 지속. 고무 패킹 새것.
라벨 오른쪽 0.9cm 이동.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할머니 오늘 낮엔 조심하세요. 엄마가 뭘 정리하러 온대요. 서윤이었다. 여전히 낯선 번호. 하지만 그 말투는 분명히 서윤이었다. 나는 짧게 답장했다. 괜찮다. 할미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오전 내내 나는 작은 테이프 조각을 선반 뒤에 붙였다. 위치를 표시하고 틈새마다 먼지 패턴을 기록했다. 어떤 게 언제 바뀌었는지 눈이 아닌 손과 감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나는 소리도 담았다. 김치통을 열 때, 나는 마찰음 뚜껑에 떨림 고무끈을 뺄 때의 탄력음. 하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는 교체된 방식으로. 녹음기를 두고 차이를 비교했다. 뚜껑 소리, 기존 낮고 둔탁함. 신규 얇고 약간 날카로운 진동 포함. 기록이 쌓일수록 내 안이 단단해졌다.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말은 없었지만 서윤이 있었다. 나는 마치 김장철 김치를 준비하듯 증거를 숙성시키고 있었다. 묵히되 썩지 않게, 곰삭되되 사라지지 않게. 점심 무렵 창밖에 햇살이 들고 정희가 외출 준비를 마쳤다. 어머님 점심 챙겨드릴게요. 전엔 늦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그녀가 나가야 집이 조용해진다는 걸 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식탁 및 서랍을 열었다. 녹음기 메모장 사진 인쇄물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숨을 길게 쉬고 차 한 잔을 따랐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모레 저녁 가족 모임 있습니다. 전가족 참석 바랍니다. 이종구 종손. 나는 알림창을 한참 바라보았다. 드디어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숨기던 자들이 모이고 말을 잃었던 내가 기록을 들고 나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서랍 깊숙이 손을 넣었다. 안쪽엔 오래된 앨범과 봉투에 담긴 서류 몇 장이 있었다. 한 장 한 장 꺼내어 바닥에 펼쳤다. 사진 인쇄물 김치통 라벨 위치 기록 테이프 표시 사진. 모두 다 하얀 종이 위에 증거처럼 놓였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녹음기를 꺼냈다. 이어폰을 연결해 어젯밤 녹음을 확인했다. 뚜껑 열리는 소리, 라벨 비틀리는 소리, 정희의 발걸음, 강연의 낮은 통화. 각기 다른 시간의 소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다. 나는 파일을 정리하고 메모장에 기록했다. 11월 2일 밤 김치통 내 소리 변화 3번독 외부 소리 감지. 기록은 단순했지만 내 안의 중심을 세워주는 말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작은 플라스틱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기록용 USB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 개에는 오디오, 한 개에는 이미지, 한 개에는 문서. 나는 각각에 스티커를 붙였다. 소리 사진글. 정리하면서도 손끝이 약간 떨렸다. 이 USB들을 들고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현실처럼 밀려왔다. 그때 서랍 안쪽에서 낡은 노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펼쳐보니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남긴 글이었다. 순이마, 우리 집은 조용한 집이다. 말을 아껴야 오래 가고 고개를 숙여야 뿌리를 지킨다. 그러니 목소리를 낼 땐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한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댔다. 종이에서 옛날 냄새가 났다. 쑥향과 약숙이 섞인 듯한 그 향이 그리움처럼 스며들었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장롱 안쪽에서 한복 보자기를 꺼냈다. 연한 회색 바탕에 소매만 남색이었던 옷, 내가 34세 처음 집안 큰 잔치에 입었던 옷이었다. 지금은 조금 바래고 몇 군데 실밥이 느슨해져 있었다. 나는 바느질 상자를 꺼내 실을 꿰었다. 바늘 끝이 천에 스칠 때 손끝이 반응했다. 느낌이 있었다. 이 천은 내가 입어야 할 옷이었다.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자리를 위해서. 단추를 다시 달고 소매 끝을 고정했다.
귓부분의 안감을 손으로 다듬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바느질을 하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저 천천히 실을 뽑고 매듭을 지었. 매듭이 완성되는 순간 나는 마음의 매듭도 하나 지은 것 같았. 내일이면 종손이 부르는 모임이 열린다. 나는 그 자리에 말이 아니라 기록을 들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이 누구의 손에서 이어졌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는 바느질 상자를 닫고 침대 머리맡에 한복을 펴두었. 천 위에 떨어지는 노을빛이 잔잔했. 나는 그 빛을 눈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손으로 덮었다. 종갓집 안채엔 나측은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섰. 종손 이종구는 늘 그렇듯 옥색 한복에 나무단추를 채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나는 마루 끝자락 구석에 놓인 작은 방석에 앉아 있었다. 머리칼은 반듯하게 정리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모아두었. 내가 입은 한복은 빛이 바랬지만 소매 끝의 실밥은 오늘 아침 내 손으로 다시 꿰맸. 정희는 현관 근처에 서 있었고 강현은 한쪽에서 휴대폰을 꺼내보다가 눈을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다. 바닥엔 따뜻한 숯불 냄새가 감돌았고 창밖에선 바람이 가늘게 흔들렸. 정숙한 공기가 공간을 감쌌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종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지 명이나 재산 문제가 아니다. 가문이라는 건 한 사람의 이름을 넘어서 시간과 정성이 쌓인 공동체다. 그 말에 몇몇 고개를 끄덕였. 나는 그 순간 벽에 걸린 조상들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정희는 종구 옆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고 있었. 화면에 띄운 문서에는 한자로 쓰인 명예, 이전 양식과 김치 관련 브랜드 사용 권한까지 조목조목 정리돼 있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 어머님도 이젠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상 문제도 있어서 실무적 책임은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게 순리라 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종구가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르신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잠시 등을 곧게 세웠다. 손바닥에 놓인 천의 감촉이 전해졌.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 가방 안에는 USB 하나와 흰 봉투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 USB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엔 내 수십 년의 기억과 지난 몇 주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정희가 순간 움찔했다. 강현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그 정적 속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입도 열지 않았다. 말은 이젠 충분했다. 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지워져 갔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바꿨는지, 그건 내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남겨져 있었다. USB는 테이블 위에서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내가 꺼내든 봉투는 직접 손글씨로 적은 진술서였다. 오늘 내가 말하지 않는 이유, 내가 기록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 집의 맛과 시간에 대한 나의 책임.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종구는 그 USB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았다. 정적은 길었고 숯불 냄새가 방 안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 이 집의 향은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종구가 조용히 USB를 집어들었다. 옆에 앉은 종손 아내가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자 첫 번째 폴더가 열렸다. 사진 폴더 김치통 라벨 위치 테이프 표시 서랍 먼지, 자국 유리병 뚜껑 가로 확대. 다음은 오디오 파일이었다. 뚜껑 열리는 마찰음 라벨 떼는 소리 서랍 여닫는 틈새의 미묘한 진동. 그리고 정희의 목소리. 어머님 요즘은 그 맛 안 팔려요. 디자인이 더 중요하죠. 그 말이 울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다. 작은 고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수님이 이걸 다 혼자 준비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았다. 또 다른 오디오가 이어졌다. 강연의 통화음.
내 어머니 상태가 약해지셔서요. 자리 있나요?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서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할머니, 그 김치 드시면 안 돼요. 그 짧은 음성이 방 안을 찔렀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종구가 화면을 멈추고 USB를 빼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 말은 오랜 침묵을 뚫고 나왔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모든 걸 대답했다. 종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우선이고 의견은 그 다음입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개를 숙였다. 나는 방석에서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조금 저려왔지만 의자나 손은 빌리지 않았다. 모두가 앉은 자리에서 나는 차분히 말했다.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 집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종손 아내가 USB를 조심히 상자에 담았다. 정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현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밖에서 바람이 잎을 몰고 지나갔다. 나는 마루를 걸어나갔다. 현관 앞에 놓인 신발을 신으려다 잠시 발을 멈췄다. 발끝이 마룻결을 느끼고 있었다. 그 결은 내가 50년을 살아낸 집의 결이었다. 내가 묻은 김치의 시간, 젓갈과 소금의 비율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 그 모두가 오늘 나를 통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잔구름 사이로 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 아래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종갓집 사랑채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엔 서랍장이 비켜졌고 테이블 중앙에 노트북과 프린터가 놓였다. 종구는 회의 서류를 들고 있었고 옆에 앉은 아내는 USB와 문서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섰다. 입고 온 한복은 어제와 같은 옷이지만 그 안의 마음은 달랐다. 손에 들린 가방엔 내가 꾹꾹 눌러 담은 것들이 있었다. 녹음기 수기로 정리한 진술서, 그리고 진짜 도장이 찍힌 오래된 등기부 등본, 사본 한 부. 정희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표정은 어제와 달랐다. 입술엔 미소가 없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종구가 말했다. 오늘은 수님 어르신이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방 한가운데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한복 자락이 마룻결을 스치고 방 안의 공기가 내 걸음에 따라 움직였다. 나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눈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강현 정희 사촌, 옳게 작은 이모 조카 부부. 모두의 눈 속엔 기다림과 경계, 그리고 조금씩 번지는 미안함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2010년에 발급받은 우리 집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 서류엔 제 이름과 도장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찍은 도장입니다. 종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다. 이건 얼마 전 정희 씨가 보여준 위임장 사본입니다. 여기엔 제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씨는 제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건 제가 정희 씨와 강연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음성입니다. 도장을 가져간 날 서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제가 보지 못하는 걸 알고도 문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작게 났다. 나는 USB에서 출력한 사진 몇 장을 정희 앞에 놓았다. 김치통에 라벨 위치 고무 패킹 교체 전후 유리병 속 침전물 메모장에 적힌 날짜와 시간. 이건 내가 본 것들이고 내가 느낀 것들이고 내가 지켜온 것들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말은 느렸지만 모든 음절이 바닥을 짚고 있었다. 정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는 그냥 효율적으로 정리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누군가 고개를 돌렸다. 강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팔을 꼰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리는 물건에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기억이 있고 그 기억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방 안이 다시 정적에 잠겼다. 이건 한 가문의 회의가 아니라 한 세대가 자기 자리를 묻는 순간이었다. 나는 시선을 들고 종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는 대답이 아니라 판단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한 장의 메모 서윤이 보낸 경고문, 그리고 내가 스스로 녹음한 말. 나는 말하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안에서 내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흘러나왔다. 이수님 72세, 이 집의 김치와 시간과 숨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퍼지는 순간 모든 시선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었다. 녹음기의 소리가 멈추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종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낸 서류를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두 서류 모두 원본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두 장의 문서를 꺼냈다. 왼쪽엔 2010년 등기부 등본 4본, 오른쪽엔 최근 위임장 4본. 이 서명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 글씨는 나도 압니다. 손이 기억합니다. 나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 설명은 내가 아니라 손끝과 눈빛이 해야 할 몫이었다. 종구는 두 문서를 번갈아 들여다보았다. 정희는 말이 없었다. 눈동자만 자주 깜빡였다. 강현은 테이블에 손을 얹고 조용히 등을 기대었다. 그의 얼굴엔 피곤과 침묵이 동시에 앉아 있었다. 이 글씨는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구 옆에 앉은 종손 아내가 말했다. 그녀는 공무원이었다. 사촌 올케가 작게 물었다. 도장도 같아요. 나는 도장함을 꺼냈다. 수년간 써오던 내 인감도장이었다. 서류 속 도장은 살짝 번져 있었다. 이건 고무인일 겁니다. 저는 저런 느낌으로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내 말은 길지 않았다. 대신 확실했다. 방 안의 시선이 다시 정희에게 쏠렸다. 그녀는 침을 삼켰,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 대신 테이블에 놓인 김치 사진을 바라보았다. 하얀 무 붉은 양념 얇게 드러난 라벨선. 그 사진은 증거인 동시에 삶의 일부였다. 누군가가 그걸 바꾸려 했고 나는 지켜내려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에서 김치가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다. 맛은 정직합니다. 냄새도 색도 시간 속에서 변하지만 속이 다르진 않습니다. 정희가 눈을 떴다. 내 말을 들었는지 피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강연이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은 짧았지만 몇 해 만에 듣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너도 이제 알았으면 된다. 종구가 손을 들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서는 모두 정리하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복 자락을 정리했다.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속에 내가 지켜온 모든 계절이 서 있었다. 누군가가 가볍게 손뼉을 쳤다. 정숙을 깨뜨린 박수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지만 그 울림이 방 안에 퍼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USB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종구에게 말했다. 제가 드릴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의 시간들이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햇빛 아래로 나왔다. 가을 하늘은 매우 맑았다. 나는 천천히 마당 끝까지 걸었다.
발밑에 마룻결이 내 걸음을 따라 흔들렸다. 뿌리는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해가 질 무렵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 불을 켜지 않았고 거실은 어둑했다. 부엌에서 정희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말없이 마루를 걸었다. 테이블 위엔 차려진 반찬이 그대로였다. 국은 식었고 김치는 젓가락 자국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강현은 건너편에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나는 반찬 하나를 집어들었다. 입에 넣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채웠다. 한 끼를 먹는 일이 이토록 길게 느껴진 건 오랜만이었다. 나는 밥을 반쯤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루 끝으로 가 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저녁 공기는 차고 맑았다. 하늘엔 별 하나가 떠 있었다. 나는 마룻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옷깃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지금 이 조용한 밤에 나는 묻고 싶었다. 혹시 내가 너무 늦게 말한 건 아닐까? 혹시 이미 잃은 것들이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닐까? 강연의 침묵이, 정의의 눈길이, 그 말 없는 식사가 내게 그렇게 말했. 내가 오래 참았던 건 사랑이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너무 오래 손으로만 말해서 이제 말이 낯설어진 건 아닐까? 나는 눈을 감았다. 뒤편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내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그 등을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용기가 오늘은 없었다. 그저 조용히 손끝으로 마룻결을 따라 그었다. 그 결은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로 이 집의 시간은 또다시 흘러가고 있었다. 해가 뜨기 전 나는 눈을 떴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창밖에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나는 책상 앞으로 가 작은 스탠드를 켰다. 빛이 켜지자 나무결이 드러났다. 서랍을 열고 하얀 편지지를 꺼냈다. 그 위에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강현아, 이 집에 시집와. 처음으로 내 아버지가 내게 장독 열쇠를 맡겼던 날이 생각난다. 그날 나는 그 열쇠 하나로 이 집의 시간을 받아들였다고 느꼈다. 네가 태어난 후 새벽마다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도시락을 싸던 시간들. 그건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지키고 싶었던 하루들이었. 나는 한 번도 내가 주인이라 생각한 적 없다. 다만 이 집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머물다 가는 사람이라 믿었다. 그래서 정희에게 주방을 내줄 때도 김치를 맡길 때도 나는 말하지 않았. 말하면 부담이 될까봐. 말하면 사랑이 줄어들까봐. 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 나는 조금 후회한다. 내가 말을 너무 늦게 꺼낸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조용했던 것 같아서 나는 너를 오해하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를 조금 오해했던 것 같. 나는 끝까지 너를 기다렸다. 한 번이라도 밥상머리에서 내 눈을 마주보며 진심을 물어줄 날을. 비가 오는 날 내 김치를 먹으며 추억을 꺼내줄 날을.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의 어머니다.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편지를 접었다. 서랍에 조용히 넣었다. 그 위에 작은 종이 하나를 덧붙였다. 강연히 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두었다. 문을 열고 나가니 거실은 조용했다. 정희의 가방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엔 비어있는 찻잔이 있었다. 나는 찻잔을 들고 주방으로 갔다. 물소리를 들으며 차를 따랐다. 오늘은 아무도 깨우지 않았다. 그래서 이 침묵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햇살이 아직 들지 않았고 기와 위엔 서리가 얹혀 있었다. 나는 그 서리를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지금은 조금 쓸쓸하지만 곧 햇살이 닿으면 녹을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기에 나는 기다릴 수 있었다. 낮, 햇살이 안방까지 길게 들어왔다. 나는 작은 찻잔을 들고 손등에 온기를 느꼈다. 현관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종구가 서 있었다. 단정한 회색 셔츠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이틀 밤을 고민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안내했다. 안에 들어오세요. 방이 따뜻해요. 종구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내 옆에 앉았다. 한참 말이 없었다. 나는 차를 한 잔 더 따랐다. 찬물이 흐르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종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는 말없이 차를 내밀었다. 그가 잔을 받으며 작은 봉투를 꺼냈다. 위임장은 파기했습니다. 법적 효력도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집과 사업 관련 서류도 원래대로 복구하겠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 속엔 내 이름이 적힌 등기 서류와 서명 취소 확인서가 있었다. 이걸로 모든 게 원위치 되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종구는 고개를 숙였다. 문서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론 아직 멀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숨을 쉬었다. 문서보다 먼저 망가진 건 마음이었다. 그래서 복구보다 먼저 필요한 건 질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에게 물었다. 이 집의 이름은 누가 지킬 건가요? 종구가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그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이름을 값으로 본다면 언젠간 또 거래가 되겠죠. 하지만 시간으로 본다면 지켜야겠지요. 나는 그 말을 천천히 가슴에 담았다. 차가 식고 있었지만 말은 조금 따뜻해졌다. 나는 방 안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남편의 사진 옆에 내가 만든 김치 레시피가 희미한 종이에 적혀 있었다.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나는 종구에게 말했다. 난 지키려 했을 뿐이야. 누구를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 말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온도로 대답해 주었다.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종구가 돌아간 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찻잔 2개가 식어 있었고 그 옆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힌 서류 봉투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2손으로 감쌌다. 종이에 온기는 없었지만 내 안에는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부엌 문을 열었다. 안은 조용했고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길게 드리웠다. 선반 위엔 정희가 써붙인 라벨이 아직 붙어 있었다. 소금 저염간장, 저당 발효액. 나는 그 라벨을 한 장씩 조용히 떼어냈다. 그 아래에는 내가 손으로 썼던 글씨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소금은 소금이고 된장은 된장이다. 나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선반 하나하나를 닦았다. 양념병은 모두 꺼내어 물에 씻고 햇살 드는 창틀 위에 올려두었다. 김치통은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건 남기고 바꿔야 할 건 따로 모았다. 그 과정엔 말도 판단도 없었다. 단지 익어가던 시간들을 다시 나의 손으로 맞추는 일이었다. 나는 찻잔 정리함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묵은 김치 레시피 간 비율표 그리고 오래된 나무 팻말 하나가 있었다. 나는 그 팻말을 꺼내 헝겊으로 닦았다. 팻말엔 조금 지워진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수님의 부엌. 나는 그 팻말을 2손으로 들고 부엌 출입문 옆에 다가갔다.
그 자리에 정희가 붙여둔 김치연구소 라벨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떼어내고 조용히 벽을 닦았다. 그리고 내가 만든 팻말을 다시 걸었다. 못질은 하지 않았다. 그저 고무줄 하나로 손잡이에 매달았다. 흔들리면 내가 다시 고쳐 달면 된다. 나는 뒤로 물러나 팻말을 바라보았다. 그 이름이 작고 흔들려 보여도 이 집에선 그게 맞았다. 말 대신 그 팻말이 내 마음을 대신해 주었다. 창문 틈으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숨을 쉬었다. 모든 게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는 내가 있었다. 다시 시작된 내 하루가 거기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조용한 하루들이 이어졌다. 장독대도 부엌도 내 발걸음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무렵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을 열자 정희가 서 있었다. 바람에 머리가 조금 헝클어졌고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꺼냈다. 어머님, 잠깐만 시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문을 열어주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마당 끝까지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장독대 앞에 멈춰 섰다. 그 자리는 내가 매일 아침 김치통을 확인하던 자리였다. 나는 멀찍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희는 봉투를 내려놓고 두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땅 위에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대추나무 잎이 몇 장 정희의 어깨에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머님, 제가 틀렸어요. 그땐 이름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내 브랜드, 내 방식, 내 길, 그게 맞다고 믿었어요. 나는 그 말들을 그냥 들었다. 판단도 용서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하고도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정희의 눈이 조금 붉어졌다. 재료도 같고 시간도 맞췄는데 그 맛이 안 나요. 어머님이 만든 그 묵은지 맛이. 그녀는 말을 멈췄다. 나는 조용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장독대의 그림자를 밟았다. 정희 앞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김치는 익는데 사람은 왜 안 익었을까? 그 말에 정희의 어깨가 조금 흔들렸다. 나는 계속 말했다. 김치는 처음엔 매워도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지고 속이 깊어진다. 사람도 그래야 하지 않겠니?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 순간 현관 옆에 서 있던 강현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도 몇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도 같은 눈으로 말했다. 사람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기다린 시간만큼 스스로도 익어야 한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무릎 아래 치마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당 한가운데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춰 있었다. 누군가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대문 앞에 동네 아주머니 둘이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다. 나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보는 건 지금 이 마당이 장독대 그리고 무릎 꿇은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 나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정희의 손에 작은 수건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건 내가 김장할 때마다 쓰던 손등 닦는 수건이었다. 일어나렴. 이젠 그 손으로 다시 해보자. 정희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 눈빛은 조금 익어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치마자락에 붙은 흙을 손으로 털어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부엌으로 이끌었다. 햇살이 조금씩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다. 선반 위에 양념병, 도마 위에 마른 얼룩 창틀 아래에 놓인 소금 단지.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정희는 문턱 앞에서 멈췄다. 나는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장독에서 꺼낸 김치통 하나를 조심스레 들고 나왔다. 붉은 뚜껑 위엔 손글씨로 쓴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2019년 늦가을 묵은지. 나는 그 김치통을 정희 앞에 내밀었다. 이건 네가 처음 이 집에 와서 같이 담갔던 김치다. 정희의 손이 조심스럽게 통을 받았다. 그 무게가 손끝에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새해를 묵혔다. 한 해는 사랑으로, 한 해는 오해로, 그리고 마지막 해는 기다림으로.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이제 내 시간이니까. 내 방식대로 하지만 이 맘만은 잊지 말고. 나는 더 이상 무엇도 설명하지 않았다. 방법도 비율도 온도도 말하지 않았다. 그건 이제 그녀가 스스로 채워야 할 이야기였다. 정희는 김치통을 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에 닿았다. 나는 선반 쪽으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엔 내가 썼던 앞치마 그리고 양념을 재던 나무 숟가락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것을 정희에게 건넸다. 이건 내 손에 익었던 것들이야. 이제 내 손에 맞게 바꿔가. 정희는 앞치마를 가슴에 안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잠시 마주보며 섰다. 시간이 그 순간만큼은 멈춘 듯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부엌 창문 밖으로 대추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나는 찬장 앞에 다가가 2개의 김치단지를 꺼냈다. 하나는 이 집의 맛,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희가 담가야 할 맛. 나는 그 둘을 나란히 두고 정희에게 말했다. 맛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란다. 정희가 눈을 감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현관에서 발소리가 났다. 강현이었다. 그는 조용히 부엌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걸어와 김치통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다. 이 냄새 기억난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강현의 눈빛은 어릴 적 부엌 문턱 너머에서 내 손을 바라보던 그 아이 그대로였다. 이젠 같이 담그자. 그 말에 정희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세 사람이 한 부엌 안에 서 있었다. 그 웃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의 말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장 입구에서 된장 사러 온 아주머니가 옆집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그 김치 사건 들으셨어요. 수님 어르신이 다 밝혀냈다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말도 없이 다 준비하셨다잖아요. 기와 및 작은 평상에 앉아있던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찻잔을 한 모금 마셨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고 누가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흘러가듯 들을 줄 알았다. 그 나이에 참 대단하지 않아요. 조용히 이기셨다더라. 그 말엔 웃음이 섞여 있었다.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가벼운 결도 함께였다. 또 다른 날 동네 뒷골목에서 누군가 말했다. 그 정도면 그냥 양보하지 뭘 그렇게까지. 그 말은 작은 바늘처럼 바람을 타고 등 뒤를 찔렀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지만 그 말이 내게로 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부엌 창을 열고 김치를 꺼냈다. 묵은지 국물의 시큼한 향이 조용히 공기를 채웠다. 그리고 그 냄새가 내게 오늘 하루의 중심을 되찾아 주었다. 오후 늦게 마을 회관 앞 평상에서 젊은 주부 셋이 김치를 나눠 담그고 있었다. 나는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무채를 묻히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엔 낯설지 않았다. 할머니 같이 하실래요? 그중 한 명이 장난 섞인 웃음으로 말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았다. 고춧가루를 덜고
마늘을 넣고 멸치젓을 조심히 섞었다. 내 손이 다시 양념을 기억했다. 내 손목이 다시 리듬을 탔다. 젊은이들의 웃음 사이에서 누군가 물었다. 할머니는 왜 아직도 이 집에 계세요? 그 질문은 진심이었고 어린 궁금함이었다. 나는 손끝에 묻은 양념을 닦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남아있어야 읽는 것도 있거든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는 조금씩 끄덕여졌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의 식품회사였다. 김치 컨설팅을 부탁하고 싶다며 김장 워크숍 제안을 했다.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부엌에 서서 식초병 뚜껑을 닫았다. 무언가 시작될 듯한 기운은 이제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멀리 있지 않았으니까.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장독대 쪽으로 나갔다. 바람은 가볍게 불었고 기와 사이로 빛이 흘렀다. 한 아이가 대문 앞에서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웃으며 손을 들어 대답했다. 부엌으로 다시 들어와 작은 찬장을 열었다. 안쪽엔 내가 써온 노트가 있었다. 김치 담그는 날짜, 염도, 변화 발효 시간, 그리고 함께 먹은 사람들의 이름. 그 기록들은 수익도 상도 협찬도 되지 않았지만 내게는 이 집의 역사였다. 나는 그 노트를 꺼내 다시 첫 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엔 남편의 글씨가 있었다. 김장일 수님이 방식대로 따라야 함.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다. 그 옆에 내가 쓴 조그만 글씨가 보였다. 시간 지나면 사람도 맛도 부드러워진다. 나는 노트를 덮고 장독대로 향했다. 뚜껑 위에 얹힌 낙엽을 털어내고 돌을 정리했다. 흙에 손이 닿았다. 그 차가운 감촉이 마음 안에 번졌다. 나는 두 손으로 흙을 조금 쥐었다. 흙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내게 말을 걸었다. 이제는 다시 묻고, 다시 익히고, 다시 나눌 수 있다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부엌 창문으로 주황빛 햇살이 들어왔다. 나는 앞치마를 벗어 접었다. 그 접힌 천 사이에 한 계절이 들어 있었다. 누군가는 내가 끝까지 이겨내려 했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저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남아 있음이 이 집을 다시 읽게 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봄이 왔다. 한옥기와 위로 연분홍빛 햇살이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마당엔 새순이 올라왔고 대추나무 아래엔 새로 심은 쑥이 퍼지고 있었다. 나는 아침 일찍 부엌 문을 열고 김치 재료를 꺼냈다. 양파, 마늘, 배추, 멸치젓, 선반 위엔 다듬어 놓은 무채가 얇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오늘은 김치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작은 플랜카드엔 이수님의 김치교실 무료 체험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을에서 6명의 젊은 여성들이 모여들었다. 서울에서 온 이도 있었고 근처 시골 마을에서 찾아온 이도 있었다. 정희는 옆에서 재료를 나르고 주방 정리를 도왔다. 강현은 아래채에 찻상을 펴고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앞치마를 고쳐 메고 마당 한가운데 섰다. 자, 오늘은 묵은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겉절이로 할게요. 젊은 여성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배추를 만졌다. 소금에 절일 때 인맥을 손끝으로 눌러보세요. 너무 무르지도 너무 단단하지도 않게. 나는 한 명씩 돌아다니며 손을 봐주었다. 누군가는 너무 세게 눌렀고 누군가는 물의 양을 너무 적게 썼다. 하지만 그 어설픔 속에서 내 젊은 날이 겹쳐 보였다. 젊은 시절에 나도 처음엔 손끝이 서툴렀고 김치 냄새가 너무 진하다고 창문을 열곤 했다. 그 시절 시어머니는 말없이 옆에서 나를 지켜봐 주었다. 나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 명이 물었다. 할머니 진짜 비법은 뭐예요? 특별한 재료나 숨겨둔 비율이 있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잘 기다리는 거요. 그 말에 여러 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시간을 기다리고
익는 걸 기다리고 사람도 기다리는 거요. 배추가 절여지는 시간, 양념이 배는 순간, 김치가 묵는 계절. 그 모든 건 기다림의 기술이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모두가 만든 김치를 하나씩 용기에 담았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배웅하며 말했다. 다음엔 각자 만든 김치 가져와요. 같이 맛보고 서로 배우면 더 깊어져요. 그 말에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할머니, 김치는 몇 년이나 해야 진짜 맛을 알아요. 나는 고개를 기울여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아마 사랑한 시간만큼. 그 말에 누군가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사람도 맛도 기억도 사랑한 시간만큼 익어가는 법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나는 장독대에 물을 주고 마당을 정리했다. 정희는 아직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고 강현은 서윤과 통화 중이었다. 나는 기와 위로 떨어지는 노을을 보며 문턱에 앉았다. 문득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김장하던 겨울날 내가 맨손으로 배추를 뒤집던 모습, 그 옆에 정희가 쭈그려 앉아 수첩에 무언가 적고 있던 모습. 그 사진은 누가 찍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지금 내 마음엔 가장 또렷한 장면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혜원이다. 한이 머무르지 않았고 누구도 남기지 않았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찾아 자기 방식대로 익어가는 중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하루를 마무리했다. 불을 끄고 창문을 닫고 김치통을 다시 정돈했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열고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5년 봄김치교실 첫 수업 참여 인원 6명. 레시피는 겉절이. 기록을 덮고 등을 펴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등을 돌렸다. 그 웃음 속엔 내가 담아왔던 모든 계절이 있었다.